지난 몇 달, 거의 1년 사이에 제가 읽은 소설 중에 최고가 아닌가. 저도 이제 절묘하게 자르죠. 클리프행어로. 그녀를 지키다 할 때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소설에 위대함이 있지 않을까. BTV 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이달의 책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참 좋은 책들이 많았고요. 저는 항상 책에 관한 욕심만 가득하고 그것을 다 읽어낼 만한 충분한 어떤 여유 같은 걸 가지지 못해서 늘 아쉬워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한 독서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달에 접했던 책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고 또 가장 뛰어난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 한 권씩 여러분께 순전히 주관적인 제 판단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달의 책은 바로 그녀를 지키다라는 소설입니다. 여기 놓여있는 프랑스 소설가 장 바티스트 앙들레아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녀를 지키다라는 소설은 지난 몇 달 혹은 거의 1년 사이에 제가 읽은 소설 중에 거의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의 소설이라면 제 기준에서는 명작이라거나 걸작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굉장히 클래시컬하고 고전적이면서 이야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본연의 맛을 본격적으로 즐기게 만드는 그런 유장하고도 서사시 같은 그런 소설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1904년부터 시작해서 1986년도 정도까지 80여 년 정도의 어떤 세월을 다루면서 미모라고 불리게 되는 어떤 한 남자의 그 생애를 따라가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잘 쓴 예술가 소설이기도 하고 아주 훌륭한 역사 소설이기도 하면서 한편에 뛰어난 러브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오랜만에 이야기에 푹 빠져보실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책입니다. 사실 이 소설을 건네들면서 제가 알았던 것이라고는 이게 재작년에 콩쿠르상을 받은 작품이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표지 앞에 있는 몇 가지 정보들, 저자 이름, 그리고 뒤에 있는 간단한 어떤 스토리 요약 부분들, 이게 전부였는데요. 6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장대한 소설인데 그야말로 이야기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의 보고와도 같은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그것을 담아낸 문장들도 굉장히 뛰어나서, 문학성이 뛰어나서 무척이나 서정적이면서도 우아한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또 굉장히 예민한 감각들이 살아있는 날카로운 문장들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챕터로 이루어져서 현재와 과거가 서로 이제 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부분들은 상당히 짧고 과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묘사되면서 이 인물의 생애를 묘사하게 되는데, 다음 챕터로 연결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떤 운명론적인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어떤 비밀의 한 단초를 살짝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스릴 넘치는 문장으로 매 챕터를 끝내고 있는 뛰어난 연결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이렇게 시작할까 싶어지기도 하실 텐데요. 때는 1986년도고요. 사쿠라라는 수도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이 수도원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수도원이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곳인데,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임종을 맡게 되는 한 남자의 주변에 그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둘러서 있습니다. 이 남자는 82살이고요. 무려 그 수도원에서 40여 년 동안 은거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이 둘러서 있는 수도사들이 이제 그가 임종을 맞으니까 그 순간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그가 갑자기 눈을 뜨면서 입을 달싹거리기 시작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무슨 소리를 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챕터가 끝나게 되고요. 두 번째 챕터에 시작되는 문장은 물론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죽어가는 그 인물, 미모라고 불리는 그 남자가 82년간에 겪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태어날 무렵 어린 시절, 그러다가 어떻게 프랑스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오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986년도에 이 남자의 임종 시점에서 이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굉장히 짤막하게 중간중간 넣는 방식으로 교차가 되고요. 소설의 대부분은 1904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부터 수십 년간의 세월에 걸쳐서 이 남자가 어떤 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연을 거쳐서 이 수도원에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펼쳐내는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풀려가게 됩니다. 이 남자 이름은 제가 미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내세우는 별명일 뿐이고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붙여주었던 별명인 건데요. 진짜 이름은 미켈란젤로 비탈리아니라는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한 조각가였는데 조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옆에 서 있던 그 임신 중인 그 엄마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그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엄마가 이제 그 태아의 그 태기 같은 것을 느끼면서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는 태어나서 조각가가 될 건가 봐 라고 하니까, 조각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난하고도 힘든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미켈란젤로 정도 되는 그런 조각가가 되지 못할 바에는 이 직업을 갖지 않는 게 나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는 선수를 칩니다. 아예 아이 이름을
미켈란젤로라고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 비탈리아니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이야기하고도 비슷합니다. 디카프리오의 어머니가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을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았을 때 임신 중인 상태에서 태기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레오나르도라고 짓자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름이 사실은 거기서 왔었거든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미켈란젤로라는 너무 엄청난 이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모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미모는 10살이 좀 넘은 그런 나이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아버지가 전쟁에 참전해서 그만 죽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아버지까지 죽게 되니까 어머니는 혼자서 이 아이의 양육을 책임질 수가 없게 되고, 어머니는 현재 지금 아버지와 함께 10몇 년 전부터 고국인 이탈리아를 떠나서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를 다시 떠나서 이 아이를 이탈리아에 있는 친척인 알베르토라는 사람한테 보내게 됩니다. 12살짜리 미모는 그렇게 해서 프랑스를 떠나서 혼자서 이탈리아로 가게 되고요. 알베르토 역시 조각가였는데요. 이전까지 본 적이 없었던 친척 밑에서 석공으로서 자기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알베르토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이 주인공인 미모를 거의 학대에 가깝게 부려먹게 됩니다. 월급 같은 것은 거의 주지 않고 굉장히 잡일들을 시키면서 자기의 조각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찌됐건 이 알베르토는 새로 떠맡게 된 자기의 조카인 이 미모와 함께 새로 어떤 마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공방을 인수했기 때문인데요. 피에트로 달바라는 마을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의 대부분에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중요한 어떤 공간적인 배경이 되죠. 피에트로 달바라는 마을은 오르시니 귀족 가문이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긴 한데 마을 사람들이 동경을 받고 있는 그런 귀족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알베르토의 공방에서 이제 어린 이 주인공인 미모가 서공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정말 천부적인 조각가로서의 재능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이가 재능을 보이면 보일수록 삼촌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공은 자기가 다 가로채려고 하고 아이한테 그런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죠. 어쨌건 석공 일을 하면서, 그리고 조각 일을 하면서 아이는 이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무덤에 갔다 오는 그런 놀이, 담력놀이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순례가 되어서 한밤중에 무덤까지 갔다 와야 되는 어떤 게임을 하게 됩니다. 벌벌벌 떨면서 어린 미모가 무덤에 가게 되는데, 무덤에서 그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죽은 여자 귀신을 보게 되고요. 정말 기절초풍할 것 같은 생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쳐 나오는 일을 겪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마을 최고의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오르시니 가문의 일을 드디어 이 알베르토가 떠맡게 되고요. 그래서 지붕 수리를 하게 되는데, 과로에 시달려서 이 어린아이가 지붕에서 그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서 피해서 들어간 곳이 하필이면 그 집의 막내딸의 방이었었고요. 방에 들어가는 순간 기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을 때 그 집의 막내딸과 마침내 조우를 하게 되죠. 그 막내딸은 바로 며칠 전에 자기가 무덤가에서 보게 되었던 귀신인 줄 알았던 바로 그 여자아이였던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여자아이는 무덤가에서 죽은 자들하고 이야기를 자기가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누워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아이였고요. 알고 봤더니 또 그 소녀는 12살이었고, 그 순간 마음이 통하니까 외로운 비올라가 오늘 저녁 밤 10시에 무덤가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무덤가에서 비밀스러운 우정을 이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신분과 모든 제약을 뛰어넘는 우정 혹은 사랑의 이야기를 그로부터 수십 년간 펼쳐내게 됩니다. 이 소설의 초반부는 이 비올라라는 여자아이가 얼마나 신비스럽고도 자유롭고도 멋진 그런 캐릭터인지를 굉장히 잘 미모의 눈을 통해서 묘사를 합니다. 더군다나 마을 사람들한테 이 아이와 이 집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어떤 전설과도 같은 믿지 못할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그것은 막내딸이 곰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소녀는 20세기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에 대한 왕성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아무리 귀족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혼자 독학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독하려고 하는 그런 왕성한 지식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아이는 평생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이제 날개를 제작을 해서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비행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날아오르고 싶어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 더군다나 본인이 시간여행까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학대를 받고 늘상 어떤 노예처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미모의 눈에 자기랑 나이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귀족 가문의 딸이기도 한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기도 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은 새로운 세상을 자기에게 열어 보여주는 그런 비올라에게 온전히 몰입하게 되죠. 사실상 비올라를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미모에게는 결정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소증에 걸렸다는 것인데요. 둘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미모가 더 키가 큽니다.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지 못하는 미모에 비해서
키가 쑥쑥 크게 되는 비올라 때문에 두 사람 키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그게 14살입니다. 14살이 되었을 때 위대한 조각가의 꿈을 갖고 있는 미모의 꿈을 위해서 이 비올라가 모든 것을 도와주고, 정반대로 하늘을 나는 꿈을 갖고 있는 비올라의 꿈을 위해서 미모가 모든 것을 도와주기로 서로 맹세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언저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그러니까 1928년 6월 24일이 되면 다시 우리가 여기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그로부터 잘 풀려나갈 것으로 보였지만 16살이 되는 순간에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 사이에서의 우정은 굉장히 비밀스러웠는데, 이 아이를 사실상 노예처럼 취급을 하고 하인처럼 취급을 했던 오르시니 가문의 아들인 스테파노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비올라가 자기의 책을 미모에게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미모가 이 가문의 책을 갖고 있는 것을 보자 훔친 것으로 몰아붙여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발가벗긴 다음에 엉덩이를 나뭇가지로 체벌을 하는 순간을 갖게 되죠.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어떤 모욕적인 순간으로 이 소년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같은 해에 더 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16살 생일을 맞아서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은 그런 천재적인 솜씨를 갖고 있는 미모가 조각을 하는 일로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삼촌인 알베르토가 아주 비싼 어떤 주문이 들어온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석재인 대리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대리석을 삼촌이 떠나 있는 동안에 바로 이 16살이 되는 자기의 여자친구인 이 비올라를 위해서 곰을 조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곰이 그 집안의 일종의 상징적인 동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 소녀가 변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동물이기도 했던 것인데요. 정말 훌륭한 솜씨로 곰을 만들어서 선물을 하게 되자 거기에 대해서 그 솜씨에 깜짝 놀란 이 오르시니 가문에서 생일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인정받는 것인가 라고 싶었을 텐데, 그 생일 잔치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사랑이기도 한 비올라가 6개월 뒤에 약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혼자서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파티가 끝날 무렵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날의 주인공인 비올라가 지붕에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까마득한 지붕에 올라가서 그때까지 미모와 함께 만든 날개를 직접 달고 뛰어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파국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파국의 여파에서 알베르토는 자기의 조카인 주인공 미모를 멀리 그로부터 떨어져 있는 피렌체로 강제로 보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는 것인데요. 잠시만요.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로 쓰는 법 궁금하신가요? 인터넷과 BTV 신규 가입하면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무료예요. 진짜? 대박. 여기서 끝이 아니죠. 상품권 가입 혜택은 물론 온라인 전용 추가 할인까지. 이거 어디서 가입해요? SK 브로드밴드 B 다이렉트 샵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아니 무슨 스토리를 다 얘기하나 싶으실 텐데, 여기까지가 3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한 3분의 1조차도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외 이들의 어떤 친구들이라든지 혹은 오르시니 가문의 삼남일녀인 어떤 그런 그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혹은 당시의 사회상이란 것이,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의 단초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는 궁금함으로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저도 이제 너무 재밌는 얘기를 읽어서 감질나서 뒤에 얘기를 한 가지만 더 중반부쯤에 있는 고리를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해서 피렌체로 떠난 이후로 8년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 소녀는 잘 있는 건지, 지금도 나에 대한 마음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게 되니까 편지를 자꾸 보내게 되는데, 비올라는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죠.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답장이 딱 한 번 오게 되는데, 더 이상 편지하지 말라는 답장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스럽죠. 이런 상황에서 조각가로서 그 순간부터 사실은 미모의 경력은 이제 일취월장하면서 돈들 벌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그의 삶은 점점점 술이라든지 그런 향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져서 위학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서 취기를 디디고 그날 달력을 보는데, 그날 날짜가 1928년 6월 2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10년 전에 만나기로 했던 날이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고, 그 삶으로부터 갑자기 벗어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자동차를 가질 정도로 성공했으니까 그 차를 타고 바로 피에트로 달바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무덤가로. 과연 그 소녀는 나왔을까라는 것이 이제 중반부의 어떤 시점인 건데요. 저도 이제 절묘하게 자르죠. 클리프행어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거의 뭐 서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뒤에 이야기가 훨씬 더 장대하고요. 가득 차 있는 서사를 즐길 수 있는 소설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도 이 프랑스 소설인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펼쳐지는 것이고요. 이탈리아에서 1904년도부터 특히 이제 한 1940년대 후반까지가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시기는 뭐 세계사를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모두 다 있는 그런 순간이죠. 더군다나 소설에서 주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1920년대와 30년대는 파시즘이라는 것이 시작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조각가로서 성공하려고 하면 이탈리아의 어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주를 해야겠죠. 수주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두 권력이 누구냐 하면 당연히 최고의 정치 권력으로서 이탈리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당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톨릭 교회겠죠. 미모는 실제로 이 양쪽으로부터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조각가로서 점점 명성을 쌓아가게 되는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별다른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그토록 사랑하기도 하고 우정을 나누기도 하는 비올라는 정치적인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잠식해가는 파시스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초반에 굉장히 뛰어난 역사소설이기도 하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20세기 전반기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허구의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를 서로 버무려내면서 뛰어나게 교직해낸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사적인 간단한 지식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를 지키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피에타상인데요. 미켈란젤로가 24살에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유명한 피에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피에타상을 1972년도에 실제로 한 그 정신질환이 있었던 헝가리 사람이 망치로 테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상돼서 복구를 하는 어떤 작업을 거치기도 했는데 테러를 했었던 실제 일화를 소설 속의 하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집어넣는다든지 20세기 조각 싸움을 떠올리게 되는 자코메티라든지 브랑쿠시 같은 그런 조각가들의 이야기가 살짝 중간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그녀를 지키다입니다. 불어 원조도 한번 번역으로 한번 해봤더니 당연히 그대로 그녀를 지키다라는 뜻이었었고요. 프랑스어 제목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녀를 지키다라 할 때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죠. 이 소설에서는 결국 두 명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중위법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당연히 소설의 여자 주인공인 비올라를 뜻하겠죠. 또 하나는 이 소설에서 자기의 모든 예술혼을 담아서 최후로 만들게 되는 조각 피에타에서의 어떤 인물이 될 텐데요. 어쨌건 이런 중위법을 가지면서 그의 예술 세계이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건 어떤 사랑 혹은 삶 자체이기도 한 그녀를 지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녀를 만약에 비올라라고 생각한다면 비올라는 원래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10대 시절에 비올라로부터 미모의 영향을 준 것이지 미모가 비올라를 지키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이죠. 워낙 자유롭기도 하고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여자아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그녀를 지키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굉장히 둔중한 그리고 굉장히 모든 이야기의 어떤 의미를 깊숙하게 되새겨보게 만드는 그런 반전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무척이나 흥미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딱 한 가지 이런 장대한 600페이지짜리 소설을 읽는데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라면 소설의 시작에서 이제 아주 어린 시절 12살에 프랑스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기차를 타고 가는 그 여정이라든지 혹은 초기 알베르토 밑에서 겪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진입장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반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비올라를 만나게 되고 비올라에 관한 본격적인 얘기가 펼쳐진 다음부터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은 장 바티스트 앙드레아라는 작가입니다. 흥미롭게도 원래 영화 감독으로 시작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영화 중에는 더 로드라든지 빅 나싱 같은 주로 이제 스릴러 쪽, 공포 영화 쪽 이런 영화들을 만든 영화 감독이기도 한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46살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소설가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소설가로 데뷔하면서 이게 쓴 네 번째 소설이긴 한데 이 네 권의 소설이 얻은 성취가 영화 감독일 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소설을 쓰는 것에 전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이창동 감독의 반대 경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창동 감독도 40대 초반까지 소설가로서 본인의 경력을 쌓았고 물론 이창동 감독은 소설가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렇지만 이창동 감독이 42살에 초록물고기를 처음 만들어서 영화에 데뷔한 다음부터 지금 영화계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족적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감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그 입장이 서로 반대인 것처럼 보여서 저한테는 양측 모두 흥미로운 그런 예술
미술가의 이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녀를 지키다도 읽고 보면 굉장히 시각적으로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는 그런 방식의 소설이라서 틀림없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했고 아마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영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를 지키다의 원작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화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이 소설에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방대한 양 자체가 양 매체 사이에서의 밀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인데요. 어찌됐건 그녀를 지키다라는 뛰어난 영화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다 되지 않는 이 그녀를 지키다라는 소설의 위대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전에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전쟁과 사랑을 엮어서 멋지게 유정하게 펼쳐낸 또 다른 이탈리아 영화가 있죠. 레인보우, 그러니까 루카 마리넬리의 뛰어난 연기를 볼 수 있는 이 작품,